어젯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남부 지역 대부분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최대 20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700명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 조치가 유지되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부산 지역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불법 대규모 집회 등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집회 개최 관련 책임자 6명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민주노총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쟁이 이재명 경기지사 대 반이재명 후보들 간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제 2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의 사생활 논란까지 공세 대상이 된 가운데 오늘 3차 TV 토론에서도 다른 주자들의 협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에 시동을 거는 다음 달 안에 입당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홀로 몸도 못 가누는 80대 치매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수차례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힘껏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요양원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외제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특검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대규모 정관계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장은 침수되고 마을 통행로는 가로막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용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남부지방에 밤새 많은 비가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제보 영상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번뜩이는 번개불이 비치는 마당에 흙탕물이 고였습니다. 시간당 최대 74mm가 넘는 비가 내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백사마을 일부 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5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낮은 지대에 있는 집들은 물에 잠겨 주민들은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강진 백사마을에 난 길입니다. 새벽까지 멈출 줄 모르는 비가 경사면을 따라 넘쳐 흐릅니다. 귀갓길에 폭우를 만난 트랙터는 와이퍼만 움직일 뿐 앞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다음 제보 영상입니다. 소방구조대가 어둠 속으로 뻗은 밧줄을 당깁니다. 완도소방서는 강진군 대구면에서 호우와 강풍으로 고립된 주민을 2시간에 걸쳐 안전히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입니다. 시장 한복판에 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흑빛을 띤 물에는 반쯤 잠긴 집기가 떠다닙니다. 저녁 두어 시간 만에 전북 익산에 내린 비는 60mm가 넘습니다. 익산시는 시장이 저지대에 있어 침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적강 수량이 240mm에 이르는 전남 진도군 진도읍은 하천이 넘쳐 읍 일대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고 일부 주민들은 모텔에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남쪽 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진도군에는 새벽 한때 시간당 7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진도 천이 넘치면서 읍내 일대 건물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2시간 정도 전에 전남 진도군 진도읍 중심에 있는 사거리를 찍은 영상입니다. 왕복 4차로 정도 되는 도로가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겼고요. 지금 강물처럼 물이 흐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일부도 물이 차오른 상황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들을 보면 바퀴 절반 정도까지 물이 차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진도읍 상황인데요. 주택들이 모여있는 이면도로의 모습입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 발목 정도 이상으로 물이 차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진도읍에 있는 건물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읍내 모텔 사장님은 YTN 취재진과 통화해서 새벽부터 비가 쏟아지면서 지하 기계실이 잠겼다고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진도에는 새벽 한때 시간당 69.5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누적된 강수량은 300mm가 넘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새벽에 진도천이 범람하기도 했는데요. 일대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긴 걸로 추정되는데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청과 읍사무소는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200mm 이상의 호우가 더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부는 장맛비가 쉬어가는데요. 남부지방이 비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의 장마전선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 밤부터 40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지금도 시간당 5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200mm 이상의 호우가 더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위험 지역 접근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목포와 신안 등 전남 해안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그 밖에 남부 곳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 남부 지방에 동서로 긴 띠 형태의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고요. 해남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만 해남 현산면이 433mm, 진도 329m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부지방 많은 곳에 20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경북 북부, 제주 산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겠고 다음 주 초까지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만조 시기까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모두 6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인원보다 11명이 많아서 오늘 발표될 숫자는 7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99명, 경기도가 208명, 인천 23명으로 수도권이 80.4% 비율로 집중됐습니다. 또 부산이 27명, 대전 21명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영업 제한이 없어진 부산 지역 유흥시설에 서울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20, 30대 이용자가 많다 보니 부산 지역 전체 확진자에서 해당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주점 관련 확진자가 지난달 22일 방문한 부산 서면 감성주점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서면 지역 7개 유흥시설과 주점에서 지금까지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방문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타 지역의 확진자분들도 이 업소에 동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 이와 별도로 해운대구 유흥주점 한 곳에서만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주점 관련 감염 사례가 늘면서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20, 30대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부산 지역에서 나온 확진 환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8.3%로 앞선 기간에 23%였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휴가철이 되면서 이용자는 늘고 있는데 해당 업종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입자 명부가 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업소의 업주나 또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또 협조가 조금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논의를 거쳐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야외 음주 금지 같은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영업 제한 시간이 끝난 뒤에도 서울 한강공원 일대와 공원에선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지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방역당국이 밤 10시 이후 수도권 일대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인데도 돗자리를 깔고 술을 마시는 일행이 잇따금 보입니다. 축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하던 것들인데 10시 전에 하거나 10시 이후에 하거나 근데 같은 활동이고 시간대만 다른 건데 밤 9시부터 한강 사업본부 직원 26명이 강변을 돌아다니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모습을 잡아냈지만 마스크 착용 좀 부탁드릴게요. 마스크. 네, 마스크. 거리를 두고 밖에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 막을 필요가 있냐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야외에서만큼은 시민들이 좀 편하게 술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밤 10시를 넘기자 서울 홍대거리 주변 공원은 대체로 한산했지만 335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원하는 주민들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으로서 조금 불편했던 건 사실은 사실이긴 해서 아무래도 좀 단속이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나 마스크 미착용 사례를 발견하면 과태료를 처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과 함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정한 뒤 직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의 교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잔여 백신의 접종 예약도 시작됐는데 순식간에 마감될 만큼 신청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교차 접종 첫날, 2차 백신 접종을 위해 동네 소아과를 찾은 37살 신현진 씨. 물량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컸는데 맞고 나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 이유가 좀 물량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제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또 2차 접종을 이제 무사히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도를 했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소규모 민간병원에서도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이 입고돼 교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석 달 전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2차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차 접종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했습니다. 교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 예방률이 더 올라간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또 제가 많이 찾아봐서 그냥 일단 믿고. 화이자로 교차 접종한다고 그래서 실제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에서 의료 종사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를 보면 교차 접종 대상자의 전신 이상 반응 비율이 더 낮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백신 교차 접종 뒤 이상 반응 비율이 34%로 단일 백신 접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발열과 근육통 등 가벼운 증상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알려지고 있지 않다면 2차 접종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거라는. 이런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남은 화이자 백신을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데 신청자는 많아 순식간에 마감돼 잔여 백신을 예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올렸어요. 여기서 계속 볼게요. 네, 마감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방역당국은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춰 잔여 백신 신청이 가능하다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라면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이 훨씬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이스라엘 매체 Y낫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은 94.3%였지만 지난달 임상에서 확인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은 64%로 하락했고 중증 예방 효능은 98.2%에서 93%로 감소했다고 Y넷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신규 감염자 중 55%가량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돌파 감염 사례였으며 최근 이스라엘 내 신규 감염의 90%가량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전국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중립을 지키며 오로지 민생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수도권과 젊은 층 확진자의 급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비상한 시기라고 규정하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방역 위반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순조롭고 이번 달부터 물량 공급도 안정적이라며 필요하다면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만큼 인명피해와 산사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강한 어조로 한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앞선 참모회의에서도 나온 당부로 이 자리에서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 비상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는 만큼 자칫 민생 돌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관계자 6명을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민주노총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관련 기자회견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노총의 노동자 대회는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공간보다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두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협공이 더 강화됐습니다. 정책 중심의 공세는 물론 더 나아가서 사생활 논란까지 언급됐습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한 추궁이 반복되자 이 지사는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사생활 논란까지 확대된 건 정세균 전 총리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스캔들 해명 요구에 대해서 회피를 하거나 거부를 하는 것은 그 대선 후보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후보 단일화로 반 이재명 연대의 물꼬를 튼 정 전 총리가 작심한 듯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꺼내든 겁니다. 계속되는 추궁에 이 지사도 발끈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이 지사의 간판 정책, 기본소득을 둘러싼 협공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이제와 일호 공약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말바꾸기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요, 뭐 정책 없다고 뭐라고 하셨던데 윤석열 총장 흉볼 거 없습니다. 그 양반은 한 말이 없지 한 말을 뒤집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공략한 적이 없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장기 목표를 두고 시작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한 해명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맥락을 봐야 한다. 취지를 봐라. 오해다, 왜곡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정책부터 사생활, 태도까지 그야말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집중 포화가 벌어진 건데 추미애 전 장관은 홀로 연대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아킬레스건 조국의 강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소환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총리로서는
반대를 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여기셨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이 모아져서 결론이 나면 그걸 수용했습니다. 토론 자리가 거듭될수록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는 대립구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오늘 3차 TV 토론에 나섭니다. 민주당 대권주자 8명은 오늘 밤 10시 반에 열리는 TV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 공약과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법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합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 3법을 발표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송 대표는 원팀이 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른바 친문 세력이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송 대표는 일부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작심 발언을 꺼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보다 이명박 후보가 낫다는 분위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보복으로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을 비하하는 의도로 사용되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당장 대선 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송 대표가 공적인 자리에서 당 지지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악용되는 용어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친노가 안 찍어서 대선에서 졌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고 특정 후보가 확정된 것처럼 사실상 편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원팀으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당원들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송 대표는 당이 하나가 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토론회에서 언급한 단어는 어대문, 투대문 같은 말과 함께 지난 대선에서 투표 동료를 위해 지지층 스스로 만든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후보도 배제하지 않고 편향되지 않게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선 일정 연기 논란과 국민 면접관 교체에 이어 지도부 발언 논란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이 초반부터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 정책 비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 대선 경선에 시동이 걸리는 다음 달 안에 입당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공개 행보를 재개한 윤석열 전 총장의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학계 인사를 만나 졸속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그 합당한 동의와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과연 추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요. 졸속의 탈원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것도 탈원전 수사에 외압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첫 지역 일정으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찾았던 대전 현충원을 골랐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대부분 일치하는 행보입니다. 여기에 처가 의혹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제1야당의 울타리가 절실해졌다는 점에서 조기 입당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 일가의 국정농단 예고편을 목도한 것입니다. 장르는 국고 약탈과 범죄 은닉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윤 전 총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안에 입당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다른 야권 주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경선준비위원회 출범까지 공식화했습니다. 저런 건데 별거 밀고 당길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정치 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민심 행보부터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심 행보가 끝난 시기가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할 8월 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입당이 더 늦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생 행보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이어갑니다. 윤 전 총장은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첫 일정으로 오늘 낮 카이스트 원자 핵공학과 소속 대학원생들을 만나 식사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윤 전 총장은 민생 행보를 준비하기 위해 어제는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주한규 교수와 면담하고 탈원전을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오전에는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 장병 묘역에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넉 달 만에 최소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31.4%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9%포인트 오른 30.3%로 집계되면서 두 사람 사이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1.1%포인트로 더 좁혀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12.2%로 뒤를 이었고 추미애 전 장관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각각 3.9%로 집계됐습니다. 이후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폭로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입건된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 등을 불러서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모 검사와 경찰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했던 김 씨는 입장을 바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입건된 4명 외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외제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특검이 포르쉐 차량을 빌렸는데 김 씨가 이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아내에게 사줄 차를 고르던 중 김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 차량의 시승 권유를 받은 것으로 차를 며칠 빌린 뒤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용 250만 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와 식사를 하거나 안부 전화를 하긴 했지만 사업에 관여한 적은 없으며 명절 때 받을 수산물 선물도 대게나 과메기로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다만 김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모 부장검사를 자신이 김 씨에게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김모 씨는 4년 전에도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했지만 범행 규모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런 김 씨가 출소 6개월 만에 100억 원대 사기꾼이 된 건데요. 정관교의 문어발 인맥이 도움이나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는 이미 한 차례 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며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책임져 주겠다고 속인 뒤 30여 명에게서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7년 동안이나 도피를 이어갔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2017년 5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출소 후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또 다른 사기 혐의 공소장에는 선상에서 급속히 열리는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7명에게서 무려 116억 원을 뜯어낸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등치던 잡범이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피해자로 등장할 뿐 범행에 도움을 준 정관계 인사나 로비 정황 등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김 씨가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순수한 사기 사건이었다며 당시 수사 기록에도 로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4년 전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며 만난 전직 언론인을 통해 일부 정관계 인맥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 외제차 제공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특별검사도 해당 전직 언론인을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아 몇 차례 식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등도 마찬가지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기된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입증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가로챈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지만 범죄 수익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기존 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물 사기꾼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핵심 연결고리가 더 있었던 건지, 또 김 씨가 가로챈 거액이 실제 금품 로비에 사용된 건 아닌지도 향후 수사에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1조 5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펀드 사건. 이런 사기가 가능했던 건 금융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이미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옵티머스 측의 말만 믿고 그냥 넘어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인 증권사들에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사 기능은 없었고 감독기관들은 옵티머스 펀드 측의 말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내출채권 위주로 투자한다고 한 뒤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 가능한 집합투자 규약을 첨부하는 모순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완 요구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해줬습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옵티머스 측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매입했다고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또 신탁 업무를 담당한 중소기업은행은 옵티머스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입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만 사야 하는 신탁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경고등은 지난 2017년부터 켜졌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의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자 적기 희정조치 요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검사에 들어갔지만 펀드의 부당 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위법한 펀드 운영을 보여주는 자료를 받아보고도 옵티머스 측의 설명만 믿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회 질의에 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반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모펀드의 투자 요건을 완화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시 감시 체계와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80대 치매 노인을 요양보호사가 수차례 폭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폭행 당시 모습이 요양원 CCTV에 생생하게 잡혔고 경찰과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보는 와의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고양시의 장기 요양원에서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의 머리채를 잡아 밀더니 머리를 힘껏 때립니다. 혼자 몸을 가누기도 힘든 환자를 거칠게 흔들어대고 마구잡이로 마스크를 벗기기도 합니다. 악마지. 이게. 사람도 아니지 악마지. 영상 속 피해 어르신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살 안순옥 씨. 2년 전쯤 이 요양원에 입원했는데 지난 4월부터 새로 바뀐 요양보호사 A씨에게 관리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안 씨는 가족과 통화하게 되면 아프다, 꼬집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파 누가 꼬집어 아파 그랬대요. 알아채지를 못했어요. 그냥 요양사가 막 웃으면서 옆에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는 언제 우리가 꼬집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가족들은 무언가 이상했지만 잘 지내고 있다는 요양원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말 또 다른 요양보호사에게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급히 퇴원시킨 안 씨는 온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고 전치 2주 상해 진단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정밀 검사를 다 받아보려고 머리하고 지금 말도 너무 어눌해졌고 더 아예 몸은 거의 못 움직여요. 요양원 측은 최근에야 폭행 사실을 인지했다며 바로 해당 요양보호사를 해고하고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진술이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서명을 하시니까 개인적 단독적으로는 저희가 내용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청하고 공단하고 노인 보호기관에서 다 올 거니까요.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폭행이 2달 넘게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요양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경위와 피해 기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관할구청은 요양원 측이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하고 같이 이제 나가서 조사를 보게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경찰은 요양원 내부 CCTV 분석과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해당 요양보호사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요양원 관계자들이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공군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경찰의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먼저 군사경찰의 기지 방어와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대책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이 고 이모중사 유족들을 찾아 머리 숙여 사과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 혁신하고 제도도 보완하고 이중사를 통해서 우리 공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취임식 직후 첫 행보로 공군 장성급 지휘관들과 1박 2일 토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군사경찰의 수사와 기지 방어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은 육군과 달리 수사 외에 기지 방어까지 맡고 있어 수사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두 임무에 인력을 균형되게 배치하고 보고 체계도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공군 군사검찰의 경우 각 비행단 수사관들을 모은 뒤 권역별로 사건 발생 때 파견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내 시행하는 것을 준비 중입니다. 또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성인지 교육은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의식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공군은 오는 13일 공군 지휘관 회의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신속하게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6명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은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5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21명 가운데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10여 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난립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폐업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등을 받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은행이 이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시장은 늘 그랬듯이 연일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반대 입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국은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사고 면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온 은성수 금융위원장.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에 면책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문하며 거래소 관리의 1차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래소 가운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 실명 계좌는 업비트와 빗썸 등 4곳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에 연루되면 해외 지점이 영업정지까지 이룰 수 있어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새롭게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 개정법 관련 신고를 마칠 가능성이 낮아 줄폐업이 한층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붕괴 참사가 일어난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의 나머지가 완전히 철거된 뒤 수색 구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지하 주차장 등에도 적극적으로 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붕괴 아파트의 남은 부분이 순식간에 해체됐습니다. 해체 직후 수색과 구조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이어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Since the first responders were able to resume their work on the collapse last night, we have very sadly recovered 3 additional victims. The total number of confirmed deaths is now at 27. 남은 건물의 해체는 허리케인 엘사에 대비하고 구조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결정됐습니다. 당국은 해체 작업이 계획대로 정확히 이뤄져 붕괴한 잔해 위에는 먼지만 쌓이고 건물은 반대편으로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초기부터 생존자 가능성이 있는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And previously it was not accessible due to the enormous risk to the team of first responders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the building. And as we speak, the teams are working on that part of the pile that was not accessible before the building was demolished. 이런 가운데 인근 지역의 24가구로 구성된 3층짜리 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전 점검에서 건물 구조와 전기 등과 관련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주변의 한 아파트에 이어 대피령이 내려진 두 번째 사례입니다. 걸림돌이 됐던 추가 붕괴 위험이 사라지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이 비상사태가 선포된 허리케인 영향권이어서 바람과 폭우가 일시적인 방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가 현지 시간 4일 밤 쿠바 남부 해안에 상륙한 뒤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하면서 쿠바 주민 18만여 명이 대피하고 미국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엘사는 지난 3일 1등급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줄어들었으나 다시 세력을 키워 이날 쿠바 해안에 접근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엘사의 최고 풍속은 시속 100km로 쿠바 당국은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 18만 명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엘사가 현지 시간 5일 오전까지 쿠바 중부를 지나면서 점차 약화하겠지만 플로리다 해협을 지나 6일 오전 플로리다 키스에 접근하면서 다시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장맛비가 퍼부은 일본에선 산사태 수습이 난항입니다. 관련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고 사흘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은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사태 발생 후 사흘째. 구조를 위해 남은 시간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피해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대 등 1,500명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해 당국은 실종자 숫자를 아직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약 20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수치는 산사태 후 시로 걸려온 문의 전화 건수였습니다. 20人というのは安否確認がかかってきた電話だけだったんですね。で、そもそもその数字をもって不明者、安否不明者ということに少々私は無理があったと思います。 뒤늦게 시 당국은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의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피해 지역을 거슬러 올라가면 산 한 면이 마치 깎아내린 것처럼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개발을 위해 벌목이 돼 있던 데다 부지 조성을 위해 쌓아둔 흙더미가 비와 함께 쓸려 내려간 겁니다. 危険をもたらすような山へのこの手の加え方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どういうような工法で、どういう目的で、どなたがこの盛り土をなさったのかと、ここはしっかりと検証すると。 주택 등 피해 건물은 130채를 넘고 주민 500여 명은 당분간 피난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구조와 복구 작업은 피해 지역에 계속된 비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자 일본 정부는 비상대책본부를 마련해 구조 작업과 주민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해 마윈의 엔트그룹에 이어서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디디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당국이 디디 앱의 내려받기를 아예 중단시켰는데요. 국가 데이터의 안보를 명분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 추싱은 스마트폰으로 차를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줄여서 디디라고 부르는데 연간 이용객 약 5억 명에 이르는 중국 내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지난 일요일 갑자기 스마트폰 앱 시장에서 디디를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他的意思就是说，滴滴 APP， 这几天是国家要调查它，就是要审查，然后就是暂时的不能用。 주목할 것은 디디에 대한 앱 퇴출 명령이 내려진 시점입니다. 디디가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해 약 5조 원의 자금을 확보한 지 단 이틀 만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자랑을 했을 일이지만 이번에는 조사 이틀 만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디디가 고객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면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根据举报，经检测核实，滴滴出行 APP 存在严重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问题。 이 때문에 디디가 고객 정보와 교통 데이터 등을 미국에 넘겼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디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디디에 이어 최근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3곳에 대해 추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처방, 윈만만 등 모두 디디와 비슷한 플랫폼 기업들인데 신규 가입도 즉시 중단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초강수 규제를 데이터 안보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재판 대신 산책. 한국 일보는 재판 출석 대신 동네 산책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씨가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 중에도 지병을 이유로 재판을 회피한 채 골프를 한 전력이 있어 강제 구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뒤 생후 59일 된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국회 등원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회의장에는 아직 아기가 들어갈 수 없는데 용 의원은 회의장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원에 대비해 지휘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작권 개편안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우리 군의 전시 지휘 체계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군 안팎의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마스크 다시 쓰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날 코로나 독립선언에 나선 미국, 신규 확진 2만 명에도 불구하고 오는 19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고 코로나 공존을 선언한 영국, 중앙일보는 델타 변이를 대하는 자칭 백신 모범국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33조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 3개 가운데 1개는 부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감액 평가를 받은
14개 사업 대부분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거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고용부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노동시장 위축은 가장 작은 수준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 가운데를 흙더미가 휩쓸고 내려왔습니다. 지난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4명이 사망하고 64명이 실종된 마을 모습이 실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상승세를 지속하는 국제 유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어젯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 남부 지역 대부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최대 20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700명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20, 30대를 중심으로 부산 등 비수도권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미 점령군 논쟁이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 주장이 퇴행적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친일 논쟁을 촉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외제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관괴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남부지방 폭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호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전부터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 전주시 전주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곳 전주에는 약 9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다 그쳤는데요. 다행히 전주천 물도 크게 불어나지 않아서 이른 출근이나 또 산책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북에서는 익산 등 전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밤 8시부터 10시 사이 약 6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익산에서는 시장 2곳의 점포 35곳과 주차장이 대략 발목 높이까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고창, 부안, 정읍 등 전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발달해 오전 중에도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비 피해가 심각합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 기준 전남 해남 현산에는 약 433.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 진도 지산과 장흥 관산에도 3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진도천 범람 우려로 주민 11명이 대피했고 또 주택 다수가 침수돼 진도에서 3명, 또 해남에서 1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보성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주민들이 마을회관과 체육관 등 지정 대피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광주도 오늘 새벽 5시 기준 남구에 81.5mm의 비가 내려 당국이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안을 따라서 호남 외에 부산 등 경상권에도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전주천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어제 오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장은 침수되고 마을 통행로는 가로막혔습니다. 주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뜩이는 번갯불이 비치는 마당에 흙탕물이 고였습니다. 시간당 최대 74mm가 넘는 비가 내린 전남 강진군 대구면 백사마을 일부 가구가 물에 잠겼습니다. 5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서 낮은 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새벽까지 멈출 줄 모르는 비가 경사면을 따라 넘쳐 흐릅니다. 귀갓길에 폭우를 만난 트랙터는 와이퍼만 움직일 뿐 앞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구조대가 어둠 속으로 뻗은 밧줄을 당깁니다. 소방당국은 전남 강진군 대구면에서 호우와 강풍으로 고립된 주민을 2시간에 걸쳐 안전히 구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흙빛을 띤 물에는 반쯤 잠긴 집기가 떠다닙니다. 이게 지금 엄두가 안 난다니까. 저녁 두어 시간 만에 전북 익산시에 내린 비는 60mm가 넘습니다. 익산시는 시장이 저지대에 있어 침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240mm에 이르는 전남 진도군 진도읍은 하천이 넘쳐 읍 일대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고 일부 주민들은 모텔에 몸을 피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곳에 따라 200mm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인원보다 11명이 많습니다. 자정까지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를 포함하면 600명대 후반에서 700명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0명이 넘게 추가됐는데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 20, 30대 확진자가 급증한 것과 연관성이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일주 단위로 발표되는데 지난주 델타 변이 환자는 263명이었습니다. 이번 주엔 416명으로 153명이 증가했습니다. 2주 전엔 35명이 늘었고 1주 전에는 73명이 늘었는데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416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되었고요. 델타 변이 관련돼서도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서울 마포구 주전발 집단 감염 확진자는 현재까지 30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나 소요돼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에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상당수 퍼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확산세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의 비율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은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20대 환자는 1,114명이 추가돼 일주 전 636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0대도 554명에서 797명으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거나 경증만 보이고 활동 범위도 넓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보여서 무증상 감염이 더 많아지고 당분간 통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휴일 효과에 따른 월요일 확진자 감소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11명으로 사흘째 700명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지난 1월 4일 이후 월요일 확진자로는 26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의 책임자 6명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주말 도심 집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최자 6명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 또 유튜브 등에서 혐의가 있는 6명을 줄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민주노총의 집회는 불법이라 유감이라면서 거기에 맞는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런 전방위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엔 이제 사람이 모여도 된다고 해놓고 왜 집회만 못하게 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절박한 노동자의 호소에 눈귀를 막고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중의 노동자 대회는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공간보다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6명 외에 민주노총 관계자 12명을 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는 별도로 지난달 여의도 전국 택배노조 집회 관련자 19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11월 총파업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5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화되는 3분기에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같은 mRNA 기반입니다. 당장 이 백신을 맞게 될 젊은 층에서는 해외에서 잇따른 심장 염증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과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5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은 mRNA 백신이 중심입니다. 고3 학생 등 수험생과 교직원은 파이자를, 50대는 모더나를 맞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40대 이하 접종도 파이자나 모더나가 유력합니다. 8월 중순, 중하순부터 40대 이하 접종은 시작할 예정이고요. mRNA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노바백스 백신도 허가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당장 이 백신을 맞게 될 젊은 층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심장 근육이나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심낭염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mRNA 백신을 맞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심장 염증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의심 증상은 무엇이고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년 수험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요? 전문가는 mRNA 백신 2차 접종 이후 이 같은 부작용 보고가 있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만큼 백신 접종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만 명당 4명 이내의 꼴이 되죠. 굉장히 드문 것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도 꽤 생깁니다. 2.3% 정도가 심근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만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뒤 4일 이내에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제때 치료만 받으면 대부분 경증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이상 반응이 확인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 관련 심장 염증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이 훨씬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이스라엘 매체 Ynat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은 94.3%였지만 지난달 임상에서 확인된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은 64%로 하락했고 중증 예방 효능은 98.2%에서 93%로 감소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변수가 되면서 다시 마스크 의무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주장과 꼭 써야 한다는 주장이 뒤섞이면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안 써도 된다는 건 미국과 영국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으니 접종 완료자는 대부분의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지난 5월 CDC가 해당 지침을 내놨고 영국은 오는 19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 두기, 6인 이상 실내 모임 금지 조치 폐지에 들어갑니다. Based on the continuing downward trajectory of cases, the scientific data on the performance of our vaccines,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virus spreads, that moment has come for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I don't particularly want to wear a mask.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enjoy doing it. We will be moving into a phase, though, where these will be matters of personal choice. 써야 한다는 건 이스라엘과 WHO, 미국의 일부 주 등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지난달 15일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다가 열흘 만에 다시 의무화로 돌아서 주목됩니다. בואו נחזור, נחבוש מסכות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אני מנחה
את שרי הממשלה, את מנהיגי הציבור מהרגע הזה במקומות סגורים לחבוש מסכה.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 우려 때문인데 실제로 유로 2020을 통해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조별 예선 당시 2만여 관중이 노마스크로 경기를 본 뒤 이 경기장에서만 확진자가 400여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50%에 육박하는 접종 완료율에도 최근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6천 명대를 넘나들고 미국 역시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각각인 지침에 따라 방역에 혼선이 온다는 것. 국가 간 다른 지침은 물론 보건기구 간, 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 행보까지 나와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를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파우치 박사조차 접종 완료 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했다가 닷새 만에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선 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입장을 뒤바꿔 혼란을 키웁니다. 중요한 건 공통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제공되지 않아 개인들의 예방 수칙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선 백신을 접종했어도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며 감염을 줄이기 위한 습관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 전역에서 예년보다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미국식 코로나19 독립선언으로 보이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기념일 밤 백악관이 성조기의 삼색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백악관 맞은편 내셔널몰에서 화려한 불꽃이 솟아올라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17분 동안 진행된 불꽃놀이를 구경하기 위해 링컨 기념관에서 연방의사당까지 3km가 넘는 잔디밭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 발코니에서 불꽃놀이를 즐겼습니다. 뉴욕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벌어졌습니다. 5대의 바지선에서 25분 동안 6만 5천 발의 불꽃이 발사됐습니다.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도 불꽃이 발사돼 관중들은 환호를 올렸습니다. 불꽃놀이를 주최한 메이시스는 올해의 주제를 영웅들에게 보내는 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중이 모이지 못하도록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수많은 관중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함께 독립기념일을 축하한 미국식 코로나 독립선언입니다. Last year, well, it was in the pandemic, so we were all home and sad. So this is like the first time really experiencing like 4th of July in America. So it's exciting. It's like something different, you know.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미국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Don't get me wrong. COVID-19 has not been vanquished. We all know powerful variants have emerged, like the Delta variant. But the best defense against these variants is to get vaccinated. 18세 이상 미국 성인 중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비율은 목표의 3% 모자란 67%. 백신 접종 거부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미국은 여전히 대유행의 소나기에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는 19일부터 마스크 착용 같은 규제를 모두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만큼 백신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봉쇄 조치를 오는 19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1m 이상 거리 두기 규정이 사라집니다. 경제 활동도 전면 재개됩니다.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 영업이 정상화되고 재택근무 권고도 해제됩니다. 백신을 2번 맞은 사람은 해외를 다녀와도 자가격리가 필요 없게 됩니다. 봉쇄 해제의 핵심은 경제와 일상생활을 제한했던 법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개인의 책임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We'll move away from legal restrictions and allow people to make their own informed decisions about how to manage the virus. 영국 정부가 봉쇄 완화를 최종 결정한 것은 백신 접종의 성과로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세가 너무 빨라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존슨 총리는 봉쇄 해제 시점인 오는 19일 즈음이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폐된 실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몇 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게 낫다는 기존 권고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In any situation which was indoors and crowded or indoors with close proximity to other people. And that is because masks help protect other people.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9월 중순까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2차례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2차 방송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들은 도덕성 논란까지 전선을 확대해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도덕성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자신이 바지를 한 번 더 내리기라도 해야 하느냐고 맞받아치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압박했고 이 지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오해와 왜곡이라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불안의 시대에 내 삶을 지켜줄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에 성공했고 이재명 지사는 친노 핵심 인사를 후원회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지사, 총리, 집권여당 대표를 차례로 역임하며 다져온 안정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겁니다. 또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 간의 신뢰,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단 시일 내에 일본 지도자와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강점을 내세운 건 중앙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사생활 논란을 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다른 친문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결국 정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저 정세균과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탄생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TV 토론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흐름이 점차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서 이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을 후원 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친노 핵심 인사를 영입해 자신의 반문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는 톡톡 튀던 기존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인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이 지사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오늘 3차 TV 토론회에 나섭니다. 민주당 대권주자 8명은 오늘 밤 10시 반에 열리는 TV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 공약과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부동산 시장법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정책 행보를 시작합니다.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 3법을 발표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 미 점령군 논쟁이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퇴행적인 주장을 당장 접으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의도적으로 이번 논쟁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날 보수 텃밭인 경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안동에 있는 이육사 문학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하고 좀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야권에선 미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역사인식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이 지사도 이어받은 거냐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자신은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미 포고령에도 나왔듯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면서 윤 전 총장의 첫 정치 발언이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윤 전 총장이 장모 실형 선고 이후 공안검사 시대로 돌아가려는 거냐며 거들었습니다. 장모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지 다시 탄핵과 태극기강으로 건너가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론 지적의 윤 전 총장은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잘못된 역사관이 문제라는 인식에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이 이것이 우리 한국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와 의도적인 논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누가 먼저 논란을 촉발했던 대선 초기부터 색깔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논란이 어느 주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 이후 잠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최 전 원장 지지 모임인 별을 품은 사람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원장이 대한민국을 구해낼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할 수 있는 최 전 원장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수산업자 김모 씨가 박영숙 특별검사에게도 외제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금품 수수 정황으로 입건한 유력 인사는 4명이고 참고인 조사는 12명 이루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모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비싼 수입차를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씨가 차를 빌린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박 특검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투옥됐다 특별 사면된 김 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를 통해 박 특검을 소개받았습니다. 고가의 시계와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부장검사는 박 특검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은 김 씨를 알고 지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몇 차례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수입차는 시승 권유를 받아 며칠 몰고 나서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은 다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 집으로 수산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과 청와대 문양 그릇을 전시해 두었다는 겁니다. 김 씨 특별사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가 당시 사면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청와대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까지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장검사 사무실과 김 씨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고 참고인 1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물론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의혹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자신도 수산업자 사기범 김모 씨를 2년 전에 만나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SNS에 2년 전 이동훈 전 조선일보 기자 소개로 김 씨와 셋이서 식사를 했다며 그때 하는 말들이 황당해 명함에 적힌 사무실 소재를 알아보니 포항 어느 한적한 시골 길거리였다고 적었습니다. 또 명함에 많은 직함이 적혀 있고 과시적 소비욕이 있는 게 사기꾼 특성이라며 처음 만나 포르쉐, 벤틀리 등 차가 5대 있다고 사진을 보여줄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에서도 교실 내 CCTV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업계에서는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6살 배기 아들을 씻기다가 왼쪽 팔뚝에 난 상처를 보게 된 이민희 씨. 어디에서 다친 건지 묻자 뜻밖의 아들은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활동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요거 왜 다쳤어? 꼬집었다. 다음 날 유치원을 찾아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복도와 교실, 어디에도 CCTV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유치원에 어떻게 CCTV가 없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었어요. 실내에 CCTV만 있었다면 아이가 그 아픈 기억을 생각해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증거 또한 명백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A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증거라고 할 건 아이의 진술뿐. 경찰도 난감합니다. 이게 다 내부 안에서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 걸 촬영하는 건 없어요. 아이가 이제 진술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영유아보호법 적용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달리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선택사항입니다. 전국에 있는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하고 국공립유치원 중 CCTV를 설치한 곳은 전체의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의사표현이 쉽지 않은 유아들인 만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유치원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CCTV를 의무화한 이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고 학대를 막는 등의 효과가 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주는 유치원 CCTV 의무 설치 법안에 응답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각 통과하라! CCTV가 생기고 나서는 만약에 제가 보지 못한 사건이 생겼다 그럼 원장님께 연락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그 사실만 말씀드리니까 부모님께서도 신뢰를 하셨고 네, 저도 더 편안했어요. 반면 유치원 종사자들은 교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데다 CCTV가 아동학대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어떤 수업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는데 CCTV가 있다고 해서 정말 아동학대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근본적인 어떤 그런 대책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국회에서 발의한 유치원 교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쏠립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연루된 성남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일 알선 수사 혐의를 받는 성남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에게 수사 기록을 넘긴 혐의로 구속된 경감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A씨의 알선 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남부지방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 2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현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비가 더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제부터 현재까지 400mm가 넘는 누적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무르며 현재는 호남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붉은색 호우구름이 자리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한 호남과 경남은 호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제주와 남해안 곳곳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오늘 낮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은 오늘 50에서 많게는 150mm의 큰 비가 더 오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2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로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 대전과 대구는 27도 등으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해서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후 휴일까지도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전국적으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재판 대신 산책. 한국일보는 재판 출석 대신 동네 산책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씨가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 중에도 지병을 이유로 재판을 회피한 채 골프를 한 전력이 있어 강제 구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뒤 생후 59일 된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회의장에는 아직 아기가 들어갈 수 없는데 용 의원은 회의장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군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원에 대비해 지휘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작권 개편안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 우리 군의 전시 지휘 체계를 바꾸는 작업인 만큼 군 안팎의 관심이 커질 전망입니다. 마스크 다시 쓰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날 코로나 독립선언에 나선 미국, 신규 확진 2만 명에도 불구하고 오는 19일 모든 봉쇄 조치를 풀고 코로나 공존을 선언한 영국, 중앙일보는 델타 변이를 대하는 자칭 백신 모범국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33조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 3개 가운데 1개는 부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감액 평가를 받은 14개 사업 대부분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거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고용부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노동시장 위축은 가장 작은 수준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평온했던 마을 가운데를 흙더미가 휩쓸고 내려왔습니다. 지난 3일 일본 시즈오카현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4명이 사망하고 64명이 실종된 마을 모습이 실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밥상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상승세를 지속하는 국제 유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조간 브리핑 김현우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